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큰 변화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인데 책 꾸준하게 보고 계시죠? 근데 뭘 보고 계신 거죠 요새 복습할 때? 항상 염두하세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수험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 가령 교과서를 쭉 보면 제일 앞에 총론 나와 있죠. 자, 이 문서 오늘 펼쳐보세요. 총론 파트 찾으세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를 찾아보세요. 훅 넘겨 빨리. 자, 부동산학의 정의 찾았습니까? 넘겨요 계속. 페이지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넘겨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거기 몇 페이지죠? 지금 현재 그 페이지 14페이지. 예. 1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을 텐데. 자, 그리고 한 장 뒤로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한 장, 두 장 넘기면 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됐고요. 책 좀 지금 정말 없는 거죠? 바로 넣어서 없구나. 그럼 부동산학의 정의가 거기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죠? 그냥 한번 쭉 가서 2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8페이지 가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페이지 가운데쯤에 1번에 부동산 수요 그래서 디맨드라고 돼 있죠. 자, 거기 수요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강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면 다 보세요. 보세요. 책을 쭉 다.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거기 드세요. 자, 방금 읽었던 게 무엇에 대한 정의였죠? 수요 또는 뭐 수요량이 나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봐요. 방금 했던 거. 틈틈이 보면서 말해도 괜찮아요. 수요는 뭐다? 보세요. 이게 시험에 놓을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요에서 시험과 관계되는 건 첫 번째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말면 돼요. 그럼 장난치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일정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유량과 저량으로 구분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키는 뭐죠? 욕구예요, 욕구. 욕구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시험 답을 못 찾아내니까. 욕구 더하기 구매력 합쳐서 유효 수요. 그 정의에서는 딱 키워드는 둘밖에 없어요. 좀 더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뭐죠?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는 뭐라고 정의하죠? 욕구 더하기 구매력. 근데 이제 교과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들에 대한 설명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교과서 종합과학의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의 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외우는 거예요. 시험과 아무런 관계없는 걸.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 숙제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늘 인지하세요. 답 찾는 방법.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시험에 안 놓으면 안 할 텐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할게. 자, 그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요 금융이라는 단어만 보세요. 금융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응? 은행, 좋아요. 은행. 또 우리는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권 이렇게 부르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금융. 방금 금융이라는 단어를 보고 은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면 합격이에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금융하면 떠오르는 단어. 돈이 떠올라야 돼요. 돈. 금융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단어는 자금, 융통을 줄여서 그냥 금융이라 그래요. 융통이 뭐죠? 융통? 흘러간다. 좀 더 쉽게.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얘기하죠. 어디 가서 돈 좀 융통해와 이렇게. 빌려와.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손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시험에 적합하게 가자고요. 그냥 금융은 돈. 돈. 자,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할까요? 왜 돈을 빌릴까요?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응? 그러면 풀어서 쭉 말해봐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방금 부동산 뒤에 취득, 개발, 관리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1절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의 정의에서 키워드 두 개만 말해봐. 첫 번째, 부동산. 무조건 부동산 나와야죠. 부동산. 두 번째 키는 돈. 끝. 그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준비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외우는 거죠. 어디에 있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구경하시죠. 이게 3번 다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이 놓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수험생들 저걸 암기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옷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화폐와 신용을 이전한다고 했으니, 또 첫 번째는 부동산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개발한다, 취득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키, 부동산. 두 번째 돈. 돈에 대한 표현이에요. 돈에 대한 표현. 이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의를 연습장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합격할 생각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즐기는 거죠. 시험이라는 제도를. 그러니까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조금 더 합격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자 금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럼 질문을 바꾸어서 금융행위는 하십니까? 막둥이는 금융행위 자주 합니까? 가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금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돈을 빌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카드라고 하신 분들이 합격이에요. 우리가 카드를 긁는 그 순간 우리는 금융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방금 피자 금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피자를 먹을 때 우리가 카드를 긁었대요. 그럼 피자를 삼으로써 발생한 그 가격, 대금, 돈 누가 준 거죠? 카드사가 준 거죠.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뭘 한 거죠? 그렇죠.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린 거죠. 뭐 때문에? 피자를 먹기 위해서, 피자를 사기 위해서, 피자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럼 피자 금융. 소주 금융 매번 하시죠? 그죠? 안 하십니까? 자주 하셔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소주 금융 등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금융의 종류는 수만 가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경제학에서는 통칭해서 소비 금융. 그러니까 피자 금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없으나 소비 금융 이런 단어는 즐겨 듣는 거죠. 통칭해서 그리 부르고.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왜 부동산을 금융한다? 부동산을 자금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뒤에 취득한다, 그걸 할 필요 없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던. 이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억했다고요. 부동산을 운용한다.
운용이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기억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취득은 맞는 것 같은데 개발하고 관계 있을까? 이렇게. 또 이렇게.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안 봐도 될 걸, 필요 없는 걸 괜히. 예.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던가요? 말을 길게 한다. 선수들의 특징은요, 말을 짧게 해요. 필요한 것만. 전문가들은 왜 말을 길게 할까요? 상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어야 자신이 돋보이니까. 근데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될랍니까? 선수가 됩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내고. 자, 부동산 금융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입니다. 보시죠. 자, 부동산 금융의 정의 방금 봤었죠? 얘네들 금융 기초입니다. 금융의 전제가 뭐라고? 금융이 방금 뭐랬죠? 돈을 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갚아야죠. 상환 방법.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유동화가 뭐죠? 유동화? 응? 자, 유동은 무슨 말입니까? 움직인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유치하게. 우리가 지금 초딩 1학년들끼리 모인 게 아닌데. 유동은 뭘까요? 새로 놓은 우동 이름이에요. 유동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 시킨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돈으로 바꾼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옷. 유동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아파트. 유동성이 쉽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 시키는 것을 유동화라고 표현해요. 왜 유동화가 필요할까요? 다시 되돌아옵니다. 은행은 뭘 하는 곳이죠? 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고, 다시 은행은 뭘 하는 곳? 돈을 보관하는 곳. 그럼 은행에서 수수료 주세요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보관료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근본적인 차이. 외국계 은행은 자기 돈 예금하고 예금한 돈을 찾아올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외국계 은행은 돈을 다 냅니다. 우리도 한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찰나지만. 그래서 당장 우리 여론은 그렇습니다. 제기를 내 돈 맡겨놨고 내 돈 찾는데 돈을 달래. 그러니까 은행 문턱이 높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폐지했지만,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유리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외국계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예금주들이 돈을 맡겨놓고 찾아갈 때 일정한 보관료를 지급한다면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수익이 어때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기본적으로 수익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어느 한쪽에서 이자를 많이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기가 곤란하니까 어느 한쪽에서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많이 달라고 하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잘 기억해봐요. 10년간 안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건너뛰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출제 빈도수를 확인하세요. 항상 인지하세요.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33회 시험에서 어디에 좀 더 내가 집중할 건지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 보더라도 아래쪽이죠. 제님들 주택 구입 자금 무조건 패스 안 할 겁니다. 변함없이 안 할 거니까 이쪽에도 암기할 게 많습니다. 법 조문입니다. 투자 가치가 없고요. 어려우면 각각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올해는 상환 방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상환 방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계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항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한 문제는 계산 문제. 오늘 우리는 상환 방법에 집중할 겁니다. 왜? 딱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니까요. 변함없이 출제될 거고요. 올해 유독 이쪽이 문제가 많이 집중돼 버렸습니다. 문제를 잘못 출제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세 문제가 나와야 될 파트가 아니라 한 문제만 나오면 되는 파트인데 문제를 한 사람이 출제했을 텐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험은 책임 교수 한 사람이 지정이 돼요.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하면 그가 들어가서 문제를 실제로 출제할 교수들을 내정해요. 그럼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해서 보내요. 보내면 안에서 이 사람 문제를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한 사람이 문제를 선택했을 텐데 같은 문제가 올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독특하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 금융의 기초로 갈게요. 여기서 해야 될 내용들이 이겁니다. 금융의 의가 뭐였죠? 부동산, 돈, 분류. 오늘 시작할 때 했었죠. 인강 듣는 분들은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여러분들 아까 봤죠. 자, 분류 크게 세 가지.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종류는 기억이 안 나도 이름은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LTV와 DTI 이좀 주로 놓으면 19은 계산 문제로 놓습니다. 자, 눈 속에 잘 담아두세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죠.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부동산 자금만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읽어볼 때는 쭉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한 문제로 노는 걸까요? 이게 한 문제로 놓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문 하나로. 자, 금융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 무슨 뜻이라고요? 정확하게 풀었으면 자금 조달, 자금 융통, 자금 조달. 좀 더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면 돈을 빌린다. 돈을 빌린다.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목 뭐라고요? 내 자산을 근거로 해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 자산을 근거로 돈을 빌리는 거. 두 번째, 남의 자산을 근거로. 몸에 지금 기금속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기금속을 부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을 했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경제적 개념으로 가야죠. 다시. 자, 왜 우리는 수중에 기금속을 가지고 있죠? 유동화. 그죠? 유동화. 내가 어느 나라 어떤 지역 어떤 상에 놓이더라도 내 호주문에는 돈은 융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내 몸에 있는 기금속은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 다 가능하죠. 기금속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화가 좋다는 거예요. 유동화가 좋다. 그래서 금값이 세계적으로 비싼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금과 달러 가치는 어떻게 간다고요? 90% 반비례 관계.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면 돈은 전부 다 달러에 투자가 됩니다. 금으로 돈이 안 갑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달러에 들어간 돈이 빠져나와서 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와 달러 가치는 무조건 금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대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에 부착된 기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 내 돈이죠. 내 재산인 거죠. 그걸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근데 내 몸에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같이 갔던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금속을 빌려서 이렇게 했대요. 이는 부채금융. 하나는 자산, 하나는 부채. 둘을 합친 게 매자닌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매자닌 금융은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분금융 그러면 대표적인 게 주식.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막두인 거 있죠?
몇 페이지죠? 됐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메모를 하길래 책에다 가는 줄 알고. 자, 지분금융은 주식. 자, 입력합시다. 지분금융은 뭐라고요? 주식. 부채금융은 사채.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매자님. 상식적으로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면 둘 다 주식회사가 발행합니다. 주식회사만. 그러니까 우리 어떤 특정한 파트에 주식이 나오거나 사채가 나오면 아, 여기는 주식회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한 자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채에 투자한 자를 뭐라 부르죠? 이제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채권자로 불러요. 기본 개념이 달라요. 주식에 투자하면 뭘 받죠? 배당을 받죠. 얼마를 받습니까?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받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을 거고 적으면 적게 받을 거고요. 그런데 사채에 투자한 자는 이자율만큼 받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시이자율, 약정이자율만큼 받아요. 그래서 자, 저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밑에 매자닌 금융 중에 전환사채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전환사채가 보입니까? 그럼 전환사채니까 걔는 주식입니까? 사채입니까? 사채죠. 사채요. 그런데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채권자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주식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전환할 수 있다고.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저렇게 전환할까요? 표시 이자율은 3%인데 회사의 최근에 경영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갈아타는 게 좋겠죠? 그럼 갈아타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이 적을 것 같답니다. 그럼 사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걸 전환사채.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자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오세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 주식과 사채. 그러니까 주식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분금융. 사채는 부채금융. 자, 지분금융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쭉 다 읽어보세요. 태어나서 지분금융을 처음 들었는데 무슨 놈의 신디케이터가 뭔지 조인트 벤처는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자, 갑돌이는 건설업자입니다. 갑돌이는 자신의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을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자재 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지금 완성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추가적인 요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빌려올 수도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주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돌이가 병돌이가 정돌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주주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응? 주주죠. 주식으로 참여한 거니까. 이 형태를 저래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한 종류가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둘은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기억하세요. 결론,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저렇기 때문에 지분금융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인지시켜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 누나는 63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63빌딩을 사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 있습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있구나. 돈은 어느 정도 모아놨습니까? 지금 생각만 일단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누나는 지금 63빌딩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아니요, 돈 많습니다. 왜 그러죠? 돈은 많은데 63빌딩을 살 돈은 있는데 취득세가 지금 없어요. 취득세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중개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겠죠.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누군가는 100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갑돌이가 그 돈을 모아서 63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1억을 투자했지만 63빌딩의 주주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63빌딩을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각의 투자 지분에 맞게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갑이라는 회사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인베스트먼트라 그럽니다. 신탁, 트러스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거세죠. 리트가 되니까. 그 트러스트 제일 뒤에 있는 S를 따서 갖다 붙여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리츠라고 발음합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뭐가 움직였을까요? 주식이 움직였다고요. 투자하면 리츠는 주식을 교부해요. 그리고 그 주식에 따라서 또다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금융이라 부른다고요? 지분금융. 자본시장부터 시작. 제일 끝까지 가야죠.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저기까지 한 단어예요.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펀드. 많이 들었죠? 펀드 뭔 말인지 몰라도 뭐죠? 주식.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본을 증가시킨다. 그럼 자본을 감소시키면 감자. 자, 자본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무엇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이미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서 소각을 합니다. 그럼 회사의 자본금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걸 감자라고 그래요. 그것만 반대가 아니고 자본을 감소시켰다. 감자. 반대로 회사가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감자든 자본을 증가시키든 공이다 뭐죠? 주식, 지분금융. 지분금융 또는 공이다 주식입니다. 30초 후에 지우고 너무 많습니다. 10초 후에 지우고 한 분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마 이런 생각하죠? 오늘 해볼게요. 카메라 앞으로 와서 얼굴을 좀 찍어주세요. 주로 막둥이들 중심으로 결혼 못하게. 핸드폰 동영상 틀어봐요. 해서 찍어요. 전체 다. 그래서 밴드에 올리자. 대박이겠지. 자, 부채금융 갑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저당만 생각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저당권 이런 용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당 금융 뭐 했다는 겁니까?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맡겼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맡겼다면 누군가는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갑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상은 다른 거 필고 사채죠. 오케이. 일단 그 세 개 단어만 일단 구경하세요.
그 다음 ABS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ABS라는 이 용어를 물론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개사 시험 준비하기 전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할 때 자동 변속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 A는 자산입니다. 어세트가 됩니다. 자산을 뺏기다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ABS로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도 ABS 안에 속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신용카드. 매일 남의 돈을 빌리면서 남의 돈을 맨날 긁으면서 자, 신용카드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 그러니까 요게 이제 ABS가 잘 틀리는 이유가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자산이 딱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지분금융에서 잘 틀린다고. 용 혼돈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동차 활부 취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자동차를 활부로 취득을 했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 대금은 자, 현대라고 전제하고요. 자, 현대로부터 자동차를 활부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그 자동차가 출고되는 그 순간 대금을 몽땅 받은 겁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조금씩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금은 전부 다 일시에 다 받습니다. 조금씩 받아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돈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누가 돈을 준 거죠? 현대캐피탈사가 다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죠? 현대캐피탈사로부터 대출받은 거예요. 그게 활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돈 다 가져가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네들이 캐피탈사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팔아먹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결론은 얘도 부채죠. 부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기 보니까 MBS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기서 T자는 무금입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T자가 무금인 것처럼 모기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가지라고는 읽지 말아요. 자, 우리말로 번역해봐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여러분들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민 선생이 잘못이지. 우리 법은 물건입니다. 영미법은 물건인과 동시에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에도 없는 이상한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이라 그래요. 근데 왜 저당권이 발생했을까요? 집 살려고요.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내용적 의미로 의역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데서 모기지 보시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데서 그냥 저당권으로 번역하는 거고. B. 뺏기드, 담보로 한. S. 시큐리티스입니다. 정권이라 그러죠. 풀네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저당, 담보, 정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시작. 그래서 저당, 담보, 정권이라고 외워서 시험 보러 갔는데 어느 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 담보, 정권 끝장입니다. 본 적이 없거든. 저당, 담보, 정권, 저당, 담보, 정권 맨날 이렇게 외웠는데 주택, 담보, 정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는 풀네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주택, 저당, 담보, 그 뒤에 부는 빼더라도, 채권은 빼더라도, 다시 시작. 주택,
저당, 담보, 정권. 자, 그럼 내용을 잘 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저당권, 부채, ABS 안에 MBS가 있습니다. MBS 안에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32의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겁니다. 33에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차례대로 시작. 다시 갑니다. 시작. MPTS, MBB, MPTB, CMO. 한글로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끝장입니다. 전부 다 영어이기 때문에 번역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어식으로 기억해야 돼요. 풀네임으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축형으로 기억하면 되니까. 물론 시험 문제는 한글, 영어 다 제시됩니다. 우리는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ABS 안에 MBS가 있고 MBS 안에 MPTS, MBB, MPTB, CMO가 있다면 얘가 부채정권이기 때문에 자산이란 단어에서 함정을 빠지면 안 됩니다. 얘가 부채정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채정권이에요. 여기에 덩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그 뒤에 있는 MBB나 MPTB, CMO를 지금 초기에서는 축소시켜 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ABS부터 갑니다. 시작. ABS, MBS, 나머지는 할 필요, 신용카드 이런 건 할 필요 없고요. ABS부터 시작. ABS, MBS, MPTS, 무슨 금융? 부채금융. 그들을 합친 게 메자닌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만 할 겁니다. 첫 번째. 한글인데 좀 읽어보세요. 이상하죠? 시민사 안 읽을 겁니까? 띄어쓰기 없더라도 우리는 띄어쓰기 한번 읽어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얘는 지금 뭐죠? 주식입니까? 사채입니까? 사채. 근데 이 사채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기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주를 500주를 발행하는데 혹시 매입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사채죠. 주식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자닌이라고 부릅니다. 전환 사채, 사채죠.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채하고 사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건 전부 다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자닌 금융이라 그럽니다. 우선주 구매원 한번 딱 해보세요. 주식을 구분하는 방법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주도 있습니다. 후배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럼 다 보통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주에 투자했다는 것은 그 회사 추총에 참여해서 권리 행사할 목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배당을 먼저 받겠다.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해야죠. 그 배당을 할 때 먼저 1순위 어디 같아요?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 먼저 배당한다고요. 그리고 남는 돈이 보통주에게, 남는 돈이 후배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가지만요. 밑에 거는 또 다음에 필요하면 다음에. 부동산 금융이란 뭐다? 부동산, 돈을 좀 더 고상하게. 실제 시험은 돈이 안 나오니까 고상하게 지분금융. 막 저런 거. 부채금융. 메자닌 금융. 자,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가 32회 때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기억에서 키가 뭐죠? 저당. 어디에 속하죠? 부채금융. 니언 조인트벤처는 지분금융. 그 다음에 신탁, 부채금융. 그 다음에 리얼은 본 적은 없지만 뭘 보고 부채라고 하신 거죠? 아니, 엄으로 끝났네요. 아, 담보를 보셨습니까? 네, 엄.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앞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보셨죠? 그거와 관련된 회사가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 이렇게. 단골 메뉴입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는 적어요. 지문 하나로 나오는 빈도는 아주 높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32회 때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면 되고, 지문 하나로 나올 것이 역시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 범위만 아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